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8월 20일 화요일. 자, 오늘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북한군 한 명이 또다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은범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라서 정보가 많이 없긴 할 텐데, 자, 북한군이 어디로 어떻게 귀순을 했다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나온 소식 좀 종합해서 전해드리면요. 오늘 새벽 북한군이 귀순한 곳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입니다. 이곳은 육군 22사단 작전 지역인데요.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군 감시 장비로 포착을 해서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장병은 관계기관에 인계가 됐는데 나이는 20대,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현재 관계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참엔 추가로 확인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동쪽으로 귀순을 했다는 건데, 자, 얼마 전에는 서쪽으로 한번 귀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북한 주민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 걸어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당시 한강하구는 물이 빠진 상태였고 2명이 귀순을 시도하다 1명은 넘어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서쪽이었고 12일 만에 동쪽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 장병이 귀순을 한 건데요. 귀순 관련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무더위 폭염으로 고생하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확산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개학하면서 이제 한 주에 막 35만 명까지 나올 거다.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 관련해서요.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한 열흘 전이었나요? 이 코로나 유행하고 확산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자, 일단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초등고학교 여기도 좀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데 얼마까지 좀 심각한 상황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코로나 5년째 매년 8, 9월 여름에 유행을 해왔고요. 예. 현재 이제 질병청 자료는 200여 개 의료기관 표본 감시기 때문에 뭐그 자료만 하더라도 뭐 감기 증상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 확진자인데 그 자료도 보름 전 자료예요. 현재 이제 실제 느끼는 거는 2022년 2, 3월에 오미크론이 막 유행할 때 예.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직장에서 이렇게 확진자 느듯이 늘어나는 거 봐서 하루에 체감하기로는 전문가로서 네. 하루에 10만 명 발생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학 시즌이라서 밀폐 공간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좀 써야 전염병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좀 마스크 좀 써라 이런 대처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성인에서 발생하고 이제 고령자로 확산되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개학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확산되겠죠. 물론 아이들은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아이들 중에 소수의 이제 혈액암 환자나 당뇨병, 면역 저하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을 적극 보호해야 되고 네. 최근에는 영유아나 아이들 중증 입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이런 면역 저하 또 기저질환 있는 암 환자들 소아를 적극 보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뭐 유아를 키우는 뭐 아빠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고위험군인 어르신들 고연령층 가장 위험할 텐데 대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스크밖에 지금 없습니까? 뭐 질병청 자료도 봐도 뭐 40대는 치명률이 0.01%지만은 60대는 0.11%, 10배 높고 80대는 약 2%, 50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고위험군하고 고령자하고 중증으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 보호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7개월째 지금 교수들이 중환자실이나 중증 입원 환자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뭐 병상 부족 현상도 있고 치료제 부족 현상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고령자 기저질환, 만성질환자는 외출할 때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것이 좋겠고
지난주보다 조금 마스크 쓰는 분이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늘긴 많이 했지만 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2, 3%밖에 안 돼요. 아하.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요양병원, 고위험 취약시설은 아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도 지금 걸린 상태에서 쉬지도 못하고 진료를 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마스크 좀 많이 착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어쨌든 이 설날 뭐 추석 연휴 때마다 특별 방역 대책 정부가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다음 달 3주째가 추석 연휴인데 그때쯤 되면 아마 정점에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촌에는 고위험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8, 90대 초고령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방문할 때는 가급적 건강한 상태에서 방문하고 그렇게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죠.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네. 아마 추석 연휴 전에 유행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경증 환자와 그 중에 이제 중증 환자가 생기고 입원하고 사망하는 것이 한 일주일씩 이렇게 좀 시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정점을 찍고 2, 3주 뒤에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의료 시스템이 지금 치료제도 부족한 상황이고 의료 시스템 병상이나 의료진도 과로한 상태에서 이 위중증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데 정부 당국은 지금 기존 체제로 감당 가능하다 말만 하지만 현장에 있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극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극한이라고 하면 좀 전에도 뭐 의료 현장 상황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합니까? 환자들이 지금, 불안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먹는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뭐 이제 국무회에서 예비비로 26만 명 구입했다고 하지만 예. 그것이 현장에 오려면 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가 돼야 될 것이고 주사 치료제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에 투약을 하고 있고 또 병상도 격리 병상을 써야 되는데 이제 지금 꽉 찼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당국은 이 고위험군 중증 환자, 입원 환자, 중환자 치료에 지금 의료 시스템에 강화에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초기 대응이라고 하면 초기 대응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번 달에 좀 정점을 찍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고위험군 고령자 기저질환 만성질환 환자를 적극 보호하고 네. 지금 치료제 빨리 공급해서 현장에서 투약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의료 시스템의 인력이나 병상 과부하를 지금 뭐 정부는 공공의료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공공의료원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걸 좀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달 말에 정점 추석이면 그나마 좀 정점이 꺾일 거다. 마스크 착용 좀 꼭 하셔라. 네. 이런 말씀을 좀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딘가 굉장히 뭉클한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스포츠 소식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행보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자랑스러운 화제 태국 선수들 한 명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우리 태국 전사 중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이 모델로 낙점한 선수가 있다는데 누굽니까? 네, 바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격폼을 보여줬던 김혜지 선수입니다. 이 L 브랜드의 화보 모델로 나선 건데요. 김혜지 선수의 소속사 측에서는 김혜지 선수에게 광고를 요청한 기업이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게임 업체 또 식품 업체까지 거의 20개에 달하고요. 또 방송 요청도 10건이 넘는다 이렇게 소개를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혜지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받는 이번 올림픽의 10대 스타로도 선정이 된 바 있죠.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요. 네. 김혜지 선수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을 해야 한다. 연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액션 영화에서 사격 세계 챔피언으로 나오면 정말 멋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칭찬을 했는데요. 네. 김혜지 선수가 뭐라고 답했었는지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액션 영화 캐스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특별히 좀 캐스팅 되고 싶은 시리즈가 있나요?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예,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일론 머스크님한테 일단은 사격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김혜지 선수의 매력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한 이유기도 한데요. 네. 또 김혜지 선수 정말 마음이 착한 게요. 지난 18일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보답을 좀 하고 싶다라면서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오.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까지 예쁜 선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탁구 게임 핑퐁이라고 하죠. 이 중간중간 이 야무지게 간식을 챙겨 먹던 신유빈 선수 굉장히 아직도 떠오르는데 네. 이 신유빈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유빈 선수가 바나나를 맛있게 먹던 모습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러다가 정말 바나나와 관련된 CF 하나 찍는 거 아니야? 그랬었어요. 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 예감 적중했습니다. 네. 한 바나나 우유 업체가요. 신유빈 선수를 광고 모델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경기 도중에 이 바나나뿐만 아니라 이 주먹밥도 먹어서 이 먹방 아니냐, 뭐 네. 올림픽 때 먹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것도 화제였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신유빈 선수 어머니가 직접 파리에 오셔서요. 매일매일 이 신유빈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까지도 주먹밥을 매일 싸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만들어준 주먹밥 먹고 이번 대회도 힘냈어. 또 아빠 말 안 하면 서운해하니까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그러니까 유빈 어머님 만드는 중국밥 먹었어요. 이게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손도 부었었어요. 저희 그 계속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정말 오늘도 별 모양도 만들어 주시고 너무 맛있어요. 네, 어머니의 이런 주먹밥 사랑이 결실을 맺은 걸까요? 네. 이 주먹밥 먹는 모습에 착안을 해서요. 한 편의점 업체가 신유빈 선수의 이미지를 활용한 주먹밥 기획 상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또 신유빈 선수의 애칭이 삐약이잖아요. 삐약이. 네, 그래서 이 애칭을 떠오르게 하는 반숙란까지 거기 주먹밥에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나오면 한번 저희도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네. 어쨌든 이 신비 선수 하면 굉장히 유쾌한 이미지고 굉장히 국민들께서 사랑하는 선수인데 이번 올림픽 사실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다쳤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마 올림픽에서 가장 많이 본 선수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파리올림픽에서 무려 14경기 강행군을 펼친 끝에 동메달 2개를 수확을 했죠. 자, 그런데 오른쪽 어깨 근육 미세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좀 휴식을 취하고 부상 회복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신유빈 선수가 사실 부상 중에도 선행을 멈추지 않아서 또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이 바나나 우유 모델로 발탁이 되면서 모델료를 받잖아요. 오. 그런데 그 모델료 중에서 1억을 한국 초등학교 탁구인 연맹에 기부한다고 1억이요? 합니다. 네, 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번 기부가 처음은 아니고요. 어허. 과거 10대 시절부터 꾸준히 선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16살 때 실업팀에 입단해서 받은 첫 월급으로 기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고향인 수원 시내 아동복지시설에 600만 원 상당의 운동화 53켤레를 오. 기부를 했었고요. 또 지난 2021년에도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서 8천만 원을 쾌척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후원들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동메달 땄는데 정말 마음씨는 금메달감이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그리고 신비 선수 못지않게 올림픽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선수도 있는데 네. CF 모델 데뷔를 한다 이러고 있는데 누굽니까? 네, 바로 이 펜싱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딴 이 오상욱 선수인데요. 오상욱 선수. 네, 그렇습니다. 이 192cm의 큰 키로 환상적인 다리 찢기를 보여줘서 정말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한 맥주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상욱 선수는 브라질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자, 취재진들이 오상욱 선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네. 아, 본인이 뭐 브라질 스타일인가 봐요. 라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기억이 나는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파리의 영웅들이 귀국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나가서 막 반겨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선수보다 요즘 바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곤 하는데 뭐 때문에 바쁜 겁니까? 네, 우선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고요. 이 장미란 차관이 어제 재활 치료 중인 안세영 선수를 만났습니다.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셔틀콕의 여제 안세영 선수 당당히 금메달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획득을 했지만 협회와의 갈등 또 부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생이가 무릎을 짚을 때 좀 그 뒤로 응원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열심히 뛰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포기하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그만 이렇게 멈춰도 된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더 다치면 안 되니까 기권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안 들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2002년생이더라고요. 안세영 선수가 맞아요. 겨우 22살인데 금메달을 따고도 저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자신도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현재 갖고 있는 그랬을 것으로 것 보입니다.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장미란 차관도 사실은 역도 선수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협회 선수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직접 면담을 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안 선수의 발언이 시기나 장소가 좀 아쉽다라든가 안세영 선수가 어려서 표현이 좀 서툴렀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긴 했지만요. 네. 안세영 선수의 고향인 나주시에서는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안세영 선수를 지지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문체부와 배드민턴 협회도 진상조사위를 놓고 크게 부딪히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장미란 차관은 궁금해갖고 네. 어떤 얘기인지 물어봤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조심스러웠는지 아무튼 저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어쨌든 안세영 선수 부상 치료 잘하고 문제 제기된 부분들 원만히 해결돼서 국민들 다시 품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장 기자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전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등교 중이던 중학생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서 좀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이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우선 경기도 안산 한 중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한 여중생의 등교길에 남자 고등학생이 쫓아가서 둔기로 폭행을 한 건데요.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예.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저렇게 여학생이 먼저 걸어가고 있고 뒤에서 남학생이 쫓아오고 있죠. 네, 그런데요. 여기서 갑자기 저렇게 남학생이 둔기를 가방에서 꺼내더니 뒤에서 치네요. 그렇습니다. 여학생의 머리를 저렇게 마구 내려치고요. 여학생이 저렇게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학생이 주춤하다가 다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예. 결국 저 남학생이 인근 상인들에게 제압이 됐고요. 여학생이 피를 정말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옮겨졌는데 당시 목격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온몸이 다 피투성이라 이제 이건 죽겠구나 싶어서 양팔을 처음에 잡았는데 팔을 잡히고도 손이 살아있으니까는 여자애를 계속 힘이 모자라잖아요. 운동하셔가지고 연장 들어서 그 남자 차서 이렇게 잡아서 발라 누른 거예요. 눌러갖고 그 사람 경찰 올 때까지 붙들고 있었지. 근데 좀 심했지. 그냥 막 얘가 왜 그러세요 하는데도 막 하니까 우리가 막 아저씨 왜 그러냐고 저쪽에서 아저씨들 뛰어오고 이렇게 막. 근데 그 가방 안에 연장이 잔뜩 있었어요. 연장 아니 그 안에 들는 대로 다 끄집어내는 거지. 칼도 떨어졌지. 붙잡고 있었어요. 경찰 올 때까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한 거지. 막 소리를 죽인다고. 목격자들의 말만 들어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자, 그런데 이 남학생 경찰에요. 여학생이 안 만나줘서 화가 났다. 이렇게 범행 동기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 같은 중학교 출신이었고요. 경찰은 이 여학생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변호사님. 자, 주변 상인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자, 문제는요. 잠깐 이 목격자 시민들 목소리 들어봤을 때
이 가해 남학생 가방에서 흉기, 막 연장이라고 표현하던데 네. 흉기하고 막 유서까지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가방을 뒤져보니까 그 안에는 다수의 흉기가 나왔고요. 연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수의 흉기가 나왔고 유서도 있었고요. 부탄가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라는 내용까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중생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스토킹. 네, 그러니까 계획 범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에 실패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범행에 이제 돌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장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결국에는 스토킹 이 여학생을 이 남학생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로 스토킹했다라고 이 피해자의 부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1년간 스토킹을 했는데 계속해서 비양이 만나주지 않자 본인이 원한이 차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피해 학생이 이제 그만해라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시민들이 제압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상점 주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정말 뻔했어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흉기를 왜 그만큼 가방에다가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녔나?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왜 흉기를 들고 갈지. 본인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애정을 이제 갈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남학생이 지적 장애가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은 만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서에 쓴 것만큼 이번에는 과거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수의 연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유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다음에 나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여질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성인도 아니고 지금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 등굣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장가 기자, 이 여학생이 스토킹 당했다고 경찰에 예전에도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잘 조치가 안 된 건가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 두 사람과 관련해서 총 3건의 경찰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초 신고가 지난 2월입니다. 네, 지난 2월에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이 남학생이 신고를 했습니다. 코인 노래방에 여학생과 같이 갔는데 이 피해 여학생이 저를 쳤어요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신고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인데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여학생 아버지는 딸과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남학생이 자꾸 딸을 따라다닌다. 딸이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따라다니고 있어요. 라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지난 6월이었는데요. 이 피의자 남학생의 학교 상담교사가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상담교사는 A군과 상담을 한번 해봤더니 피해 여학생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학생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여학생이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이 스마트워치 지급은 신청하지 않아서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은 이와 동시에 이 남학생 부모님하고도 좀 상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학생을 좀 이 정신과의 정신병원에 좀 입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자, 입원을 했는데 20여일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이 경찰이 남학생 측에 전화를 좀 하고 모니터링을 사실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소식 보면서 뭐 이 자녀 그리고 손녀 두신 분들 굉장히 걱정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건 극히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국민이 공분에 찼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이 있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어도 뇌리에 좀 많이 각인이 아직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장가 기자, 이 이모 씨입니다. 가해자. 수감 중인데 지금도 전혀 반성한 기미가 없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요. 지난 2022년 5월에 벌써 발생을 한 사건인데요. 자, 새벽 5시 전과 18범인 이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서 폭행한 사안으로요.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수감자들의 말에 따르면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이 씨가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서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하고요. 또 이 자신의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 내가 출소를 하면은 이 피해자를 정말 더 이제
성폭행을 하고 죽여버리겠다 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를요 이 재소자들에게 모두 말을 하고 오.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 씨는 1심 당시에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때도 내가 6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대당 2대를 받은 거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그냥 죽일 걸 그랬어 라면서 억울해했었다고 다른 수감자들이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변호사님, 이 같은 수감자들도 벌벌 떠네요. 이 부산 돌려차기 이 가해자한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 벌어지네요. 네, 이 돌려치기 사건과 이 사건은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동료 수감자, 이 재소자들에게 또 협박과 강요를 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에 함께 있는데요. 이 동료 재소자들한테 어떤 행위를 했냐? 접견품의 반입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 이 씨가 만약에 동료 수감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너 규율 위반으로 내가 신고해서 너 접견 제한 조치 등 이 불이익한 처우 받게 할 거야 라면서 협박도 했고 그로 인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기일에 열렸던 재판에서 이 피해를 입었던 강요에 피해를 입었던 동료 수감자 2명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했다는 건데 예. 이때 당시에 이 가해자 이 씨는 제한된 이 분리된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이 증인신문 과정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공개 비대면 재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수감자들이 저 재소자, 이 가해자가 있는 앞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제대로 증언하기가 너무 두렵다라고 할 때는 이 비대면 재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태에서 동료 수감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해자 이 씨가 부산의 유명한 이 칠성파 조직의 일원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그렇게 굉장히 평소에도 수감 생활하는 동안 폭언이나 이런 것들, 강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삼았다는 겁니다.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다가 내가 칠성파 조직원이다, 내가 어떤 조직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수감자는 얘기했고요. 네. 정말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강요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라고 이 피해자인 동료 수감자한테 묻자 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까지 증언 과정 중에 했습니다.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가해자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소자들한테도 두려움의 대상이다. 뭐 범죄자의 범죄자다. 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재판은 현재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까? 그 부산 돌려치기 사건은 말씀 주셨던 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재소자, 정말 수감자, 범죄자들에게도 또 협박하고 강요했던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증인신문까지 마친 상태고요. 다음 기일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11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결심이 되면 아마 추가로 형량이 또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소자들한테 협박한 부분도 또다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번 재판 자체의 내용 중에 그 같은 또 부산 돌려치기 사건에 대한 보복 협박도 있었지만 또 재소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요나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사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자,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요. 하루아침에 절도범으로 몰렸다는 날박 같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장가 기자, 이 한 여성입니다. 한 마트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경찰에 절도 용의자입니다 라고 피해를 받은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자체는 지난 5월 31일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5월에? 네, 그렇습니다. 당시 A 씨가요, 마트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후 별안간 마트 측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왜 절도범으로 신고를 당했냐면 만두 그리고 치즈케이크 등 약 7만 7천 원어치의 물품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갑자기 경찰 3명이 집에 들이닥치더니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으니까 경찰에 나오셔서 조사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 씨가 억울하지만 일단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목격자가 없었고요. 또 CCTV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자, 화가 난 A씨 마트로 다시 찾아가는데요. 자, 왜 내가 절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트 직원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마트에서 직접 판매했던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 고객님이 카트에다가 케이크를 넣었는데 고객님이 마트를 나갈 때는 이 카트에 케이크가 없어서 그래서 마트에서는 절도 의심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씨가 화가 너무 나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거 훔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신고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저희로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후 부부는 무혐의긴 하지만 경찰의 방문뿐만 아니라 이 경찰이 A씨의 사진을 들고 주변에 그 아파트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탐문을 하고 다녀서요. 네. 결국 동네에서는 저 사람이 그 도둑질한 그 사람이라며 라면서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야, 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뒤집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네. 이상한 얘기 들어오는데 다 수근수근 옆에서 거리면. 어쨌든 굉장히 저 같아도 굉장히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건 변호사님, 이 사안이 커지자 마트에서는 기껏 한다는 게 합의금 30만 원. 이게 다였다면서요? 네, 그것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나서 그 마트 측에서 이 부부에게 연락이 와서 도의적인 이제 사과와 동시에 이제 합의금 30만 원을 우리가 도의적 사과 비용으로 합의 금액으로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남편분의 입장은요. 합의금은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 대뜸 진정한 사과 없이 이렇게 합의금 돈부터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더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금을 300만 원을 얘기했어도 3천만 원을 얘기했어도 우리는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 부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내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 재산상의 손실은 있다.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또다시 이 마트에서 억울하게 누군가 손님을 이렇게 어떤 절도범으로 모는 나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는 일을 나는 막고 싶다라는 것이 부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마트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도난이든 아니면 어떤 원인 불명의 이유로 이 오프라인 마트에서 사실 연간 한 190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190억 원이나 누군가가 훔쳐간다는 건가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훔쳐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재고 누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게 이 정도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도가 의심이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좀 양지해주고 이해해달라라고 이제 마트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재발 방지를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부부의 입장은 그렇게 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엔 찾아오지도 않고 직접 와서 사과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지. 일단 이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한 거 아니라고 해도 살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병원에도 갔다고 하는데 그 외에 이런 동네에서 받는 스트레스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아내분이요. 이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도 했죠. 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은 받았지만 경찰들이 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사진을 이 동네 사람들 다 보여주면서 이 마트의 절도범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고 실제로 어떤 하열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이 아내분이 겪은 고통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혈압을 계속 재는데 혈압 수치가 200을 넘어가는 순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일 많을 텐데 뭐쪽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뭐 같은 우리 사회 시민 사회로서 같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이슈는요, 단연 여야 양당 대표가 확정이 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회담을 갖는다 이 소식에 쏠려 있는데 자, 어떤 말들을 나눌지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 좀 쏠려 있는데 자, 국회로 가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식 기자, 자, 한동훈과 이재명과 한동훈 이 여야 당 대표 회담이 이제 3년 만에 열린다고 하는데 자, 의제 조율은 들어갔습니까? 네, 두 사람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이곳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양당의 대표 자격으로 공식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시급한 민생 과제를 논의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최혜병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요, 첫 대화회장에서 특검법을 논의하자는 건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미 2차례 제2요구권이 행사되었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이번 주말에 논의하는 건 발전성 없는 정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역제안했던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과 함께 제안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민지숙 기자 들으신 대로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 자,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직후에 일사천리로 약속을 잡았는데 대화가 과연 잘 통할지 자 먼저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제3자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또 이쪽에서 협상의 여지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뭐 증거 조작 단서를 또 붙이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뭘 또 하나 붙였다고요? 이현주 의원이신가요? 그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장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또 말씀하셨던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두 사람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이 회담 앞두고 나는 이 얘기를 할 거야라고 다 하고 있는데 뭐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 신경 좀 버리고 있고요. 그렇죠. 뭐 잘 조율되겠습니까? 저는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협상도 사실 협상 전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자신이 이야기할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협상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왜냐하면 아예 지금 의제 조율이라거나 이렇게 만나지도 않는다면 저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네.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들 하는구나. 그래서 뭐 서로 협상을 안 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의제 조율하고 있고 25일 날 한다고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발표가 된 이후나 혹은 그 과정 속에서 양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삿바 싸움일 수도 있고 의제 조율의 물밑 작업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들일 수가 있다. 저건 각자의 지지자들을 좀 설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협상을 하려면 자기가 뭔가를 내놔야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뭔가를 내놓으면 강성 지지자들은 사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상하기 전에 일단 강성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난 꼭 다 얻어낼 거야.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야 일단 지지자들이 안심을 할 거잖아요. 그러고 일단 협상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사실상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만나려면 조금 강경한 모습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최혜병 특검법이 언제든 뭐 최고 하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율될까요?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이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라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압박으로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제3자 추천 형식이 되었던 뭐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는 것이던 다 받아들일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동훈 대표 안을 좀 발의하고 제시해 달라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는지 국민들이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 계속 드리자면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서 이 시한 못 박은 게 이거 뭐지? 하면서 진위가 의심된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왜 26일까지 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지 이제 한 달 지나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네요.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얼마든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안을 내놓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보 공작에 대해서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내부에서 얼마든지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진행되는 절차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26일이다 이렇게 시한을 명시해 놓고 이때까지 한번 발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공약까지 하실 정도라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안들이 있을 것이고 정리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정말 진심이라면 내보인다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한동훈 대표의 안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도 있고 협상할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이종근 실장님. 그런 거 하면요. 일단은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 특검 자체가 논리의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이 제3자 특검법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장 변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10일 줄 테니까 하라라는 식의 그런 어떤 한시적인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의대 2,000명 증원에 근거를 대라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10일이라면 10일 후면은 뭐가 달라지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세 번째 특검법에 새로 담은 것처럼 김건희 여사까지 다 포함하겠다라고 한 것을 똑같이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그 제보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응대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동훈 지금 대표는 지금 이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이에요. 민주당을 일단 던지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하나의 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세 번째 특검안은 지금 제3자 특검을 수용하지 아니한 그대로 자기들이 특검을 임명하는 거의 임명하듯이 물론 자신들만 추천하는 걸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그렇게 돼 있는 안을 이미 내놨거든요. 만약에 제3자 특검법이나 또는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일단 이 특검 자신들이 내놓은 특검법을 후퇴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현주 최고위원 하자마자 저 대법원장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런 양당이 사실은 각각 목소리가 좀 다른 것은 똑같은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특검법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주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녹음이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데 그 이후에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공수처가 이미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한시적인 어떤 제약은 없어진 것이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녹취록까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이제 곧 공수처가 발표를 할 테고 그러면 공수처가 발표한 이후는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왜 대통령도 이 수사 결과 이후에 미진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므로 만약 민주당이 진짜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의 분열을 노린 게 아니라면 네. 좀 더 시간 두고 그다음에 한 대표가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온당한데 그저 한동훈 대표를 지금 어떻게든 친윤계와 갈라치기를 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10일 주겠다, 뭐 26일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네. 어떤 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셨는데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대해서는 국회 여야 대표 먼저 만나라 이런 입장이지만 어제도 미묘한 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먼저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씻고 들어도 이건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 같은 얘기다. 이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콕 집어서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하라 이렇게 좀 받아친 부분이 있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발언과 박지원 의원의 어떤 반응. 일단 박지원 의원의 저런 반응은 저는 또 야당으로서는 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언어로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었다라고 지금 해명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상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에는 야당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인가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거든요. 사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뭐 건국절이라든지 역사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국민들 먹고 사는데 이런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시면서 본인이 다시금 이념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대통령께서 너무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특히나 관련해서 또 김태호 차장이 했다라고 하는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과연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과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거세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방금 화면 나갔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네, 이종걸 실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좀 내보인 게 있는데 네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북풍몰이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서로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데 자, 이 건건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 영수회담은 될 것인가? 영수회담이요? 네. 일단 대통령실이 표현했듯이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양쪽 양당이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출을 했습니다. 물론 인물들은 지난번 총선 때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쪽은 비대위원장,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사람은 당시의 대표. 그런데 네. 선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통과 의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어떤 선출된 한쪽은 당대표, 한쪽은 연임이지만 이제 다른 어떤 모습으로 뭐 먹고 사니즘 같은 말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양쪽 다 새롭게 보여야만 되는 어떤 절박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사실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통해서 그다음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압박을 더 심하게 받을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체 그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함께 부르지 아니한 건 하필이면 그때마다 여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이거나 아니면 공석이거나 권한대행이거나 이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이유를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양당 대표가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봐서 대통령이 이 양당 대표를 함께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이런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축하난 전달차 수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답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실도 아니다. 대화 나눈 적도 없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거는 뭐가 맞는 겁니까?
사실 뭐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이게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엄청난 의제를 가지고 다퉜나 싶겠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축하단을 보내기 위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게 연락이 된 것이냐 반응이 없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진실공방하고 있다라는 건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만큼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감정의 골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두 어떤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서로 간의 신뢰가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움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영수회담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물론 야당 대표의 상대는 여당 대표인 건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모든 것을 좀 국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겠지만요. 지금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비상한 또 민생 경제 위기가 있는 시기에는 예. 저는 대담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담한 결단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하셔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야당의 협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부분 이런 축하난 가지고 서로 간의 감정의 골 보여주는 모습들 좀 통 크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떤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인데, 자 여당에서도 그래서 이런 주문이 나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한테 여당 원로들이 자 원팀 되기 위해서 이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이 좀 한 번씩 일주일에 좀 만나라 이런 주문을 좀 했다는데,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저희 당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 보려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잔다크, 그래서 제가 한다크가 좀 돼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과감하게 또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 원로들이 윤 대통령 관계 좋아야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 정례해동하면 안 되냐, 한다르크가 되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윤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 가지라는 조언, 이게 실제로 이뤄질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자주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모두 다 목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서 연착륙하는 게 목표이고,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연착륙해야만이 정권을 또다시 계승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어떤 앙금이 좀 있다고 보여지더라도 네. 유난 갈등이 아니라 유난 케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십니까? 실제로 될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